성윤모 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일단 교수님께서 같이 보셨는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공포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을 보이는데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제도 변경을 조금 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지금 송 장관의 발표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눈여보셨는지. 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비례적인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비례적 대응이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ABC로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이제 A, B, C, D로 이제 확대를 했었거든요. 더 늘었었죠. 예. 그래서 이제 B 그룹을 이제 그러니까 B, C 그룹으로 나누면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A 그룹에 있다가 B 그룹을 이제 격화됐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가나로 이제 나눴다가 이제 그 가 지역을 이제 그러니까 1, 2지역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A 지역을 A, B로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를 B 지역으로 이렇게 격화시켰듯이 네.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가 지역에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는 가 지역이지만은 좀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엄격히 통제를 받아야 되는 가 2지역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기존의 가 지역은 가 1지역으로 이제 그러니까 분류를 하고 가 2지역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분류시켰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백색 국가 배제를 할 경우에 어떤 이제 이 적용이 되냐면요. 수출업자가 수출을 이제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때 그 정부가 이제 거기에 이제 수출 품목이 규제 리스트에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기들과 관련된 이런 것들인데요. 핵물질이라든가 생화학, 그다음에 이제 뭐 미사일이라든가 기존 이제 그러니까 정밀 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있을 경우에는 이 수출 품목이 어디에 최종 사용될 것이고 누가 사용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현장 검사까지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절차를 좀 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개별 이제 허가 지역으로 국가로 분류되지면서요. 기존에 이제 포괄 허가 국가였었는데 개별 허가 국가로 분류되지면서 신청 사료도 많아지게 되고요. 까다로워진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례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이제 발표한 이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8월 2일 날 이제 그러니까 가계에서 일본에서 통과시키고 나서요. 8월 7일 날 이제 그러니까 시행 세칙을 발표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시행 세칙에서 아무것도 품목을 지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대로 해줄 수도 있지만은 모든 품목을 그러니까 브레이크 걸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여전히 그러니까 남겨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그러니까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제 그러니까 대응을 한 건데 일본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성인모 장관도 얘기했듯이 일본은 최대 90일까지 그러니까 수출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한 15일 정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맞대응 조치 좀 완화된 맞대응 조치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WTO 이런 어떤 제재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완전하게 불편하게 하겠다기보다는 일본이 ABC에서 ABCD로 늘리면서 B로 우리를 옮긴 거에 절묘하게 대응을 해서 가를 2개로 나눠서 가-2에 넣었다는 얘기는 어쨌든 앞으로도 협상의 여지는 있는 건데 일단은 일본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고 보겠다는 그 정도 어떤 의미로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본이 얘기하는 게 전략 품목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이제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랬었죠. 그럼 우리를 그러니까는 소위 기존에 적용했었던 우방 국가로서 신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전략 물자 같은 경우 보면 일본이 오히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확인되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한 이상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허용해줬던 전략 물자를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러한 국가로서 더 이상 그러니까 대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그런 굉장히 원칙적인 저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나면 그렇다면 실질적인 타격을 일본한테 줄 수 있느냐, 일본이 우리한테 한 조치가 우리한테 얼마만의 타격일 것이냐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타격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럴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이제 불확실성을 어쨌든 간에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만약에 피해가 만약에 발생할 걸 가정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조달처를 그러니까 다른 데로 바꾸고 싶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교류가 그만큼 그러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양국 간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피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해야 되는 부품 소재 같은 경우들에 대한 이 수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과거처럼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은 네. 그 부품 소재를 그러니까 조달처를 계속 일본에다만 의존할 수 있겠냐고요. 기업들 대체 국가를 찾아야 되겠죠. 필요성이 나온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러니까는 아마 그런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일본과의 교류가 그만큼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보복할 수 있는 품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처를 찾으려고 할 거라고요. 예. 그러면 그만큼 그러니까 한일 간의 경제 교류는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맞불 카드를 꺼낸 셈이고 또 WTO 제도도 준비를 하고 제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내용을 보니까요. 일본의 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1조를 근거로 두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WTO 그 규정에 보게 되면요. 일본의 조치가 지금 그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볼 때는요. 1조 1항에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 이제 의무가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의무 사항을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을 배제시켜 버림으로써 예. 이 의무 이제 그러니까는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근데 이건 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10조 3항이 이제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평성, 합리성 이런 원칙을 그러니까 안 지키는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이 지금 뭐냐면 전략물자 관리, 수출 관리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약할 수가 있고요. 11조 1항 지금 얘기한 11조 1항이 뭐냐면요. 네. 이 어떤 이제 그러니까는 이 상품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 쿼터제 그러니까 뭐냐면 물량 제한인 거죠. 수입 물량을 이렇게 제한하는 거라든가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죠.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허가받아서 허가를 그러니까 통해서 그러니까는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하는 걸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11조 그 1항이라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위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WTO에 제재할 경우에는 이 11조 1항을 그러니까는 이 목표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러니까 그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게 보니까 가해 이 지역에 일본을 포함시키면서 원칙적으로는 나 지역에 예. 통제 수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거기 나 지역에는 보니까 이제 뭐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는데 거기랑 또 차별은 또 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나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적성 국가로서 일정한 적성 국가로서 그러니까는 전략 물자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그러니까는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국가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가 2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가 2지역하고 나 지역은 좀 틀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는 기존에 A, B, C에서 B 지역하고 C 지역에 했을 때 C 지역이 일종의 적성 국가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무기 이제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에 그러니까는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로 이제 분류된 게 C 국가였었거든요. B 국가는 근데 어떤 하나의 백색 국가가 아니면서 이제 우방 국가들로 이렇게 분류됐던 국가들인데 우리를 그러니까는 그 A 국가에서 이제 그 B 국가를 BC로 나눠가지고 예. 그 B 국가 범위를 좀 넓힌 거죠. 우리를 이제 B에다 포함시키기 위해서요. 격화시키기 예. 위해서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허용해줬던 국가들인 겁니다.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가지고요. 근데 이 국가들을 그러니까 나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엄격하게 통제했던 네. 국가들이고요. 예. 근데 가 국가를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는 확장시켜가지고 세분화해서. 나 국가로는 이제 분류 안 시키지만은.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포괄적인 이제 그러니까 허가를 해줬던 국가로서는 더 그건 이상 안 되는 거죠. 포괄적으로 안 못 해주겠다 되는 거고.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개정안은 10월 초에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무엇인지 짚어볼까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를 분양받을 때요. 그 네. 가격에 대해서 상한선을 두겠다는 건데요. 이 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 산정할 때 보게 되면 일단 택지, 토지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네. 그 택지 가격을 그러니까 이제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산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토지에 따라서 토지의 지형이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택지로 개발하는 데 속에서요. 그런 것들을 일종의 그러니까는 다 고려해 줘가지고 비용에 고려해 준다거나 아니면 마진에 좀 포함시켜가지고 예. 우리가 가산비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포함시켜서 이제 그러니까 택지비를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형 건축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속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그러니까 책정할 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물이 다 똑같이 짓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가산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이제 산정을 하는데 네. 이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산정한 이 가격을 상한선을 이제니까는 두겠다. 예, 두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건데 오늘 그 개정안을 보면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건데 예. 그 적용 대상은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맞습니다. 한정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보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되려면요. 그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직전 3개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를 해야만 됐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엄격하다 보니까는 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2개월만 가다가 1개월이 안 되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투기 가열지구에서 이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 2배가 아니라 투기 가열지구 내에 있으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이제 높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좀 제가 지난번에 그 금리 인하, 한국은행 금리 인하 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이 예. 금리 인하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 이제니까 우리가 과열 이런 염려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예. 사실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이 주택 가격이 상당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몇 배 빠르게 인상을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양가 상승률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는 높게 이제 그러니까 상승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양가 상승률이 결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그러니까 이 부채질하는 분양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존 그 주변에 있는 주택 가격도 상승을 하게 올라가기 되고요. 때문에. 예, 그럼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이제 분양하는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고 새로 분양하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지금 조짐이 있다 보니까는 예.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도입을 한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단지에서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이 분양가 상승에 사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주범으로 지목이 되어 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들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일반 분양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제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분양받을 부분이 있고 일반 분양분들이 있는데 일반 분양분들에 있어서 상한제가 적용되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기대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대 수익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조합원들이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을 그러니까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겠죠. 예. 자제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어쨌든 간에 이런 이 분양가 인상률을 좀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되게 그동안에 되게 보게 되면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던 것들이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이 재건축 지역에서 주로 이제 주도를 해왔었거든요. 그렇군요. 작년에 이제 9.13 부동산 대책 나온 뒤에 11개월 만에 정부가 새로운 예. 규제 카드를 내놓은 건데 시장에서는 뭐 어느 때도 그랬습니다만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보니까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서울의 집값이 1.1%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집값을 잡는 데는 도움이 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금리 인하하면서 이 자금 그러니까 대출을 굉장히 지금 억제는 하고 있지만은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예. 이 가수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수요를 억제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 별도로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이제 그러한 이제 역할을 좀 이제 일종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분양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인하할 이제 그러니까 기대 효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 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그 분양가를 상한제 적용하면 실제로 분양되는 가격도 인하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추정에 따라서 한 20 내지 30%까지 발생할 가능성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인하가 되는 수준이. 예. 근데 이제 뭐 국토연구원에서도 이제 1.1% 포인트 정도는 최대선 가격이 하락할 걸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제 가격 하락할 건 있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큼 될 것이냐가 이제 좀 궁금한 그렇죠. 부분이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를 빼놓고서 나면은 전반적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상태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예.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들이
일종의 가수요를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할 데가 없는 이제 이런 자금들이요. 그럼 이런 자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사실 핀셋 처방식으로 저는 조준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주택 가격 인하 효과는 저는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투기 과열지구라고 해서 이제 그 투기 과열지구 분들은 그럼 다 된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다 지정되는 건 아니죠. 또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여기 뭐 조건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필요 조건도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도 물가 상승률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현저하게 높은 지역들에 현저하게 대해서 높은 지역. 이제 그러니까 특히나 더 인기가 많은 지역.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많은 지역들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이렇게 진정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꽤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예. 지금 진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 모두에 그러니까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이게 공급 위축에 의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주요 지역의 아파트의 희소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그렇습니다.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이제 보세요? 과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던 것이 그러니까 사실 적용됐던 것이 2005년도에 하면서 2007년부터 14년도에 이렇게 적용됐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서울 집값이 안정화되고 이제 그러니까 공급도 좀 그랬었는데 그건 일종의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한다면 있잖아요.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공급들을 막 늘립니다. 그렇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제 그러니까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미리 땡겨서 이제 공급을 안 늘리게 되면은 잠깐 동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기저효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걸로 발생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검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작은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분양을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로또 청약이란 말이 나올 만한 것이 그렇게 청약받아가지고 차익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얘기한 것이 전매 제한 기간을 좀 예. 늘린 거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에 3년으로 이제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5년에서 10년까지 그러니까 최대 10년까지 이제 늘린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늘어나게 되면 그 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현금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두 가지 경제 이슈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